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객과 저녁 약속이 많아서 상호펀드 매매 동향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를 며칠을 못 올렸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지금은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긴 하긴 한데 그거에 대한 100% 이건 이거다라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 자료나 자료를 많이 보는 것보다 그냥 본인 들고 있는 거를 가만히 좀 보고 계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아이디어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낙폭과대 반등은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이에요. 인플레이션 지표 하락. 그러면 어떤 지표가 있냐? 미국은 이제 서비스업이 좀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조업 PMI는 반도체 업종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국에서 많이 보지만 일단 미국 본연의 어떤 경기는 서비스업 PMI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비스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서비스 관련된 이제 채용 공고예요. 공고가 4월부터 피크아웃하고 다시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겠죠, 4월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공고가 줄어든다는 거는 채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용이 잘 되면 아무래도 선순환이 돌겠죠. 선순환이 돈다는 거가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들은 제품의 가격이 정해지지만 이 서비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상관없이 이제 구인구직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구인구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이 많아지고 채용도 많아지면 가격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하는데 있어서 완화 작용으로 할 수 있어요. 제조업은 사실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거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영향은 3분기 때 이제 많이 반영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찝찝하고 내려도 찝찝한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고용 안정화가 서비스업에 된다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미국 재금리도 최근에 좀 빠졌고 달러 강세도 완화됐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위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한번 또 보겠지만 3개월 그 다음에 1개월 수익률이 한국이 되게 상대 수익률로 괜찮았어요. 한국이 덜 빠졌죠. 그러니까 오를 때 좀 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일단 달러 하락 요 내용 그 다음에 6월 FOMC 이후로 인플레이션 지표 연준위원들 반응만으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6, 7월에는 그래도 이제 발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연준위원들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벗길 수 있도록 우리 경제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 봉쇄 완화, 상하이 공장 가동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탈 중국을 지독하고 있어요. 요거는 되게 좋죠. 사실 카메라 모듈이나 반도체 비메모리라 애플하고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후공정 애플하고 경쟁을 하는데 여기는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데 애플이 그런 물량을 이쪽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약간 비오가닉한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오가닉한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SC, TSE 이런 종목군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TSE 먼저 올랐다가 이제 ISC를 좀 기원해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BH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괜찮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OLED 태블릿 OLED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세컨 벤더로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보험사나 이런 데서 계속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받고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종료를 원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악재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완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내용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올랐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죠. 시장은 PR 곱하기 EPS인데 지금 PR이 수축이 많이 됐어요. 물론 EPS 안 좋은 애들이 좀 있지만 시장 전체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R 충격을 한번 반영된 상태, 그 다음에 EPS 충격은 뭐 3분기 때 반영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저점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7, 8, 9월이다 그러면 뭐 한 8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요 우려가 다 나오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 되면 장은 추세적으로 올릴 수 있다. 어닝이 좋아야 올라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어닝을 논할 부분이 아닌 게, 이제 저희가 수요와 그다음 공급 이런 걸 할 때 애널리스트 분들은 일단 공급단이 있는 거는 추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캐파랑 가동률만 알면 공급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수요단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수요에 이제 Q가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P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코스트 PCQ 분석으로 보면 코스트가 오르면서 P가 오르면서 수요가 감소되는 지금 구간이니까, 요게 수요가 다시 살아날 때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또 서비스로 가면서 제품이 안 좋으니까 한국은 중간에 껴 있으니까 서비스로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국가거든요. 제조업으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관심에서는 덜 파는 거지 적극적으로 사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싸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의 어떤 생각에 의한 싸움은 결국 모멘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 어떤 거가 있냐 그걸 알지 못하면 주식을 사서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방문하면서 바이든 그 방문 관련 수혜주를 이제 지난 주말에 찾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약간 세론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은 틀렸어요. 이제 예전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바이든 선거할 때쯤에 굉장히 좋은 정책과 드라이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가 그때 꼭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올랐던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세 개가 이제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태양광하고 신재생은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오르면 풍력도 오르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또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설, 그 다음에 LNF 자사주 매각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일진 머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는 롯데가 산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고려아연 이런 것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려아연이 동박 관련된 캐파를 좀 늘리려고 하다가 이게 수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비즈니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뭐 이거 그냥 사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괜히 직격탄을 맞은 게 솔루스 첨단 소재 매물로 나왔던, 왜냐면 캐파가 일지머티가 더 크기 때문이죠. LNF는 자사주 매각하고 있고, 뭐 비모 운용사, 외국계 운용사가 뭐 지금 가격에 가져갔다고 하는데 기타 법인으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오브행 다 나오면 뭐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요거랑 무관하게, 사실 동박 관련해서 일진머티의 매각 때문에 일진머티에 빠졌는데, 얘네가 이제 SDI 쪽으로 공급 계약이 끊길 수도 있다, 다른 데 팔리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 공급 계약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거는 취소 못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우려죠. 시장에서 이거 싫어하면, 일단 불확실성이 있어 그러면 일단 파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이제 다른 동박 캐파라 SKC 넥스엘릭스를 갖고 있는 SKC가 사실 수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주가는 뭐 별로 안 올랐어요. 그날 오늘 금요일날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SKC가 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팔리는 이슈면
SKC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자재 업종 제가 뭐 2분기 때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일단 주가는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EQ 실적이 나오는 이제 7월과 8월까지 이제 좀 저희가 관망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6월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논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은 보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거 풀어주지 않고 있고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근데 지금 시내를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곳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대규모 공사들은 이제 지연이 되겠죠. 물량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들이야 뭐 웃돈 주면은 지금 건설재를 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연간으로 이제 대형 건설사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겠죠. 아무래도 인력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 연간으로 볼까요? 1Q 뭐 나쁘진 않았죠. 나배드. 근데 성수기는 2분기예요. 건설사의 성수기는 2분기고 그 다음에 착공을 밀어낼 수 있는 곳은 3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쯤부터는 다시 한번 미호도 다시 한번 건자재를 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주가는 선 반영됐기 때문에 한 7, 8월쯤에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뭐 5월 이제 6월 들어갔죠. 6월 들어가도 일단은 뭐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건설주가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률 개선 실적 의지는 이거 제 마음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NSD 리포트도 이제 3분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일치하거든요. 제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주 바이오가 낙폭에서 이제 시작이 반등할 때, 같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의외로 너무 빨리 올렸어요. 뭐, 그냥 뭐 하루에 막 몇십 프로씩 올랐는데, 비트코인 오른 거 플러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맥스트 같은 경우 여기 뒤에 WWDC 애플 관련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맥스트가 수혜다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건 뭐 요거까지는 저는 오케이인데 메타버스는 이제 센티가 한번 깨진 상황이라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 다시 빠지고 잠깐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과연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든지 틀리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뭐 NKMX나 이런 것들 초록 나왔다고 얘기하자마자 그냥 세론 나오면서 마이너스 10몇 프로까지 빠졌는데 역시 한국 주식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주식시장은 이제 현금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시기가 되게 애매모호했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보고서 이제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장이 어느 정도 돌았구나 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버리면 또 매수세가 줄면서 전반적인 거래량은 계속 주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3Q 어닝이 확인될 때까지.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안타까운 건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110불까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3분기도 과연 실적이 가격 상승을 계속 밀어낼 수 있을까? 뭐 오히려 유가 빠지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수요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유가가 빠져버리면 이 P를 못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퀀트 RSI상 뭐 뒤에 봐드리겠지만 55%대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현금 나는 뭐 장 괜찮은 것 같아 바닥 나온 것 같아 하면 두고 가기. 그다음에 아니야 이 정도면은 뭐 바닥에서 반등 한 50% 나온 것 같아. 그냥 난 팔래. 바닥에서 산 건 팔래.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좀 바뀌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WWDC 22년 6월 6일날 애플이 하고 여기서 MR 기기를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직접적인 수혜는 맥스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이노텍 정도. 근데 이제 메타도 그러면 나도 할게 하면 유플렉스. 그다음에 MS는
뭐 인터플렉스가 아랫배 심의하고 있는데 시장이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테마 안 붙으면 안 가죠 요즘에. 그 다음에 HIG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HIG가 이렇게 올랐어요. 요거 오르면서 같이 장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유료 채널에는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지만 요게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지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큰 전반적인 틀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정도 기술적 반등 이 정도 나오면 사실 뭐 다시 빠져도 이상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빅테크 반등이 한국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를 감소시키겠다, 비용 감소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콘텐츠 쪽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서버 내용 연수를 연장하겠다. 사실 이거는 약간 왜냐면 지금 이제 쓰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돌아오는 것들부터 적용을 하겠죠. 만약에 올해부터 하려나요? 일단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래 수요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는 문제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는 쓰는데 미래 수요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니까 한국에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의 서버양입니다. 서버양. 근데 AWS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하이닉스가 그냥 음봉을 크게 맞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기스가 나면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 때문에 올라도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4% 오르면 하이닉스는 이제 1% 오르는 거죠. 외국인이 안 사면. 네. 외국인들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 때 제일 스케줄 좋은 거는 사실 3분기 때 이제 폴더블이죠. 종목은 이미 다 나와 있죠. KH바텍, 인터플렉스, 바이테크닉스, 그 다음에 PH는 이제 디지타이저 2차 벤더까지. 이렇게 되면서 요런 종목들 요 4개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갔다 온 회사도 이렇게 나열해 있고 객관적인 투자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엄브렐라 리서치 해드립니다. 네, 판단은 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럼 방금 얘기한 이제 하이닉스의 서버 내용 연수 연장은 작년 3분기 때 이미 나왔던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OE가 빠질 것 같은 국면에서는 PBR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ROE가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 세게 나서 지금이 북밸류다 하면 오케이. 근데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PER이 잘 나오고 있는데 IT 회사 북밸류 한 100개 좀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로직은 되게 책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읊는 그런 수준입니다. 실제로 투자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뉴스 나온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비싼 REC를 더 사와야 되는 한전, 전기료 인상 부채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전을 더 많이 사오던가, 신재생을 줄이던가, 요 2가지를 하던가, 아니면 전기요금 올리던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좋겠다. 근데 이제 한전이 지금 보면 최악이죠. 네, 코스트 엄청 올라가고 원전 가동률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고 P는 못 올리고 완전히 안 좋은 그런 구간이라서 지하철에서 중학생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전 적자 났다고. 요즘 중학생들은 주식도 보나 봅니다. 네, 저 때는 주식의 주자도 몰라서. 그 다음에 태양광 많이 움직였는데 설치 수요는 작년에 20% 성장했습니다만 올해는 40% 성장한다. 결국 태양광 보조금 때문이겠죠. 일단 바이오가 참 지금 애매해요. 사실 PMI가 꺾이는 미국과 중국의 PMI가 같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바이오가 좀 유리한데 문제는 6월, 7월에 50bp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6, 7월에 어느 정도 이 이후에 금리는 오르기 어렵다라는 얘기, 내년에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만 해줘도 바이오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IPO를 보면 IPO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바이오의 몸값은 계속 낮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VC나 벤처나 이쪽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바이오 몸값 낮아진 바이오를 이제 좀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고 있어요. 2021년도에도 보면
바이오의 투자 비중이 가장 낮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가장 낮은 비중을 찍으면 보통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바이오가 지금 된다 이런다기보다는 바이오에 빠진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신세카 바이오, 진시스템, 지니어스 이런 데를 보는 이유가 저희가 4월 달에 마이데이터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체외 진단하는 업체들이 동의만 되면 이 개인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IT 하드웨어를 이용한 데이터 정보 수집, 데이터 가공은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쪽 예전에 항암제 일반도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장 읽기는 뒤로 자세한 내용 여기 요약 보내고 급하신 분들은 요약본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대신 메타버스 건자재, 뭐 바이오, 납폭가드 이런 애들이 올랐죠. 게임 이런 애들이 올랐고, 저희가 가장 실적이 좋다던 실적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 그냥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 수익이 났다가 빠지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안타깝죠. 네. 일단 3개월 대비 고점 폭을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네, 코스닥 거의 보합이죠. 보합이고 코스닥이 조금 올랐네요. 코스닥이 한 1% 정도 주간으로 보면. 다우가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대비 성과가 다우가 벌써 코스피랑 1.5%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과 코스닥은 13% 차이 났었거든요.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면. 근데 여기 있네요. 13%까지 했었는데 요게 13%.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13% 포인트가 더 빠진 건데 요게 이렇게 바텀아웃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도 같이 오르는, 뭐 당연한, 나스닥이 오르니까 이 차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르니까 나스닥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써놨고,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연초 대비 수익률 보세요. 연초 대비 수익률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래도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면 우리도 많이 오를 거야. 필라델피아 나스닥은 진짜 이렇게 작살났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0%는 더 우리보다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장에 나스닥이 2% 올랐다고 해서 한국이 1% 오를 것이다, 뭐 2%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3개월로 보면 코스피가 상위권, 코스닥도 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이죠. 러시아 빼고는. 그 다음에 1개월 수익률은 코스닥이 이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덜 빠졌는데 모르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장이 재미가 없고 매매가 줄어드는,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놨고, 다른 업종 강하게, 다른 업종 뭐 다른 나라죠, 다른 국가들 강하게 올라도 한국 안 올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그 이슈로 해서 쭉 빠졌죠. 쭉 빠졌고, 지금 뭐 차트는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사실 보시면 이제 거의 이게 뭐라고 하죠? 이제 뭐 이렇게 지지선은 터치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이제 뭐 딱히 뭐 괜찮습니다. 이제 뭐 이거 한 배예요, PB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전방 업체의 캐펙스 투자에 우려가 계속 있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빅테크 실적 아무거나 하나 덜 나와도 투자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맨날 연동될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 보면 외국인 순매수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덜 판다 이 정도 느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꽃버스를 이만큼 샀습니다. 이만큼 샀죠. 그러니까 바로 장의 반등이 나오죠. 정말 이걸 보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수의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덜 팔지 들어오는지는 추세를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외국인들 보면 주간으로 대형주를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어요. 보합입니다. 사는 거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좀 샀고, IT는 정말 미친 듯이 팝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IT가 거의 몇 주째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코스닥은 또
코스닥 IT는 또 이렇게 보면 삽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6천억 팔아가지고 IT 하드웨어 코스닥 1,000억 100억 사는 거니까 뭐 돈을 빼는 거죠 결국엔. 뭐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IT, 그러니까 코스피 IT 대형주는 매도하고 있고 IT 코스닥 IT는 순매수로 되니까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선물,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도 레벨이 뭐 요 정도예요. 지금 뭐 개선되는 흐름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장중에 봐야죠. 예를 들어서 1000기억 뭐 5천억 이상 이렇게 산다든지 이러면 이제 박스권을 조금 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롱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해지나 아니면 단기 투자용으로 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장주와 시크릿 거 보면은 뭐 네이버가 너무 부진해서 사실 비교 의미가 없습니다. 네이버랑 S-오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돼요. 이거 건설주 많이 빠졌는데 S-오일이 너무 아웃퍼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 개인분들이 좀 덜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파는 척 하니까 조금 오르다가 또 다시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뭐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10년 들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개인들의 순매수와 전자 주가는 여기 상관관계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변한 게 없어요. 추세가. 이거 지금 이런 추세잖아요. 여기서 조금 빠졌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들어와도 요거 먹을 수 있는데 요만큼. 요거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거 2배 곱하기 2배 먹는 거죠. 2배인데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슈, 한국이 취약한 구조, 관심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달러 인덱스가 이제 최근에 빠져요. 예. 이거 빠지면서 이제 조금 매도가 이제 완화된 거죠. 예. 왜냐면 외국인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파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보고서 트렌드 되면 좀 줄이고, 달러 강세되면 줄이고, 강세되면 줄이고, 약세되면 사진 않고 그냥 뭐 사진 말고 그냥 팔진 말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가 이렇게 펀드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큰 그림을 가져가야지. 그래서 보면 유로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추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고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맞고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죠. 여기도 이제 세게 나왔습니다. 호주 달러도. 그래서 여기 추세적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어떤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뭐 이런 것도 크루드 오일 뭐 이런 거 보면 주간으로 계속 오릅니다. 뒤에 CRB 인덱스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풍력 얘기하는 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네,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걸 추세를 그려서 제가 뭐 맞출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태양가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이렇게 빠져. 왠지 저항선에 부닥친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성장이 피크아웃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요걸 좀 봐줬으면 돼요. 제가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장률은 피크아웃이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뭐 기울기,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당연히 이 기울기가 완화된 건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인플레이션 레벨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평균인데 지금 이게 더 지속되면 이렇게 평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업 실적이 안 깨지냐 이거죠. 가격 전가가 안 된다면. 그러면 장에 대해서 나는 실적이 좋은 회사를 산다. 물론 여기서도 돈을 벌고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CRB 인덱스가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원자재 안 나는 이런 한국은 코스트에 괜찮냐? 2차전지가 전가가 된다고 해서 올랐는데 과연 이게 분기별로 만약에 3분기가 만약에 QOQ로 전가가 안 된다면 갑자기
전방 업체도 힘들어져서 야 고통 분담 같이 하자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항상 하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 이유.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도 국민연금이 제가 그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는 다 넣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를 위한 가장 좋은 툴 인프라. 그 다음에 주식은 자신 없으니까 큰 자금이 있는 딜 위주로 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PF. 국민연금에 이렇게 연초에 자산 배분을 했어요. 22년 초에. 그런데 연금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뭐 채권을 가지고 있고 올해 작년보다 더 벌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산 배분은 주식보다 더 어렵다. 근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RB 인덱스 전망치인데 원래는 3분기 때 꺾이는 거였거든요. 이게 3Q 22에 꺾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속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로. 그러면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 푸시로 P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안 좋게 보긴 하는데 뭐 금리 올라가면 뭐 당연히 이자 부담 되니까 캐시플로 안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코스트가 10%가 오르면 그럴 수 있는데 40% 오르잖아요. 그러면 P도 그것만큼 올려줘. 철근 가격 40% 올랐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똑같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P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숨겨졌던 Q 수요들이 야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먼저 사자 이런 이제 가수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수요는 아니거든요. 가수요가 먼저 나오고 가수요를 본 사람들이 또 흥분해서 이 수요는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가 이제 시장의 꼭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큰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들은 이제 여기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 제 채널에 프리미엄 채널 올려드리는데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요. 종목 딱 찍어드리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구독자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 보면 재미없죠. 요 3, 4월에 한번 빡 이렇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이게 사는 건지 파는 건지 추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이제 지난주에 딱 바로 이제 박스권 상단 바로 터치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박스권 만약에 하면은 이제 지수가 만약에 안 빠진다. 바이오 대형주는 많이 빠지는데 지수는 막 오히려 오르고 있다. 그럼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뭐 2,000원인지 엔터밖에 없죠. 너무 뻔한 공식인데 IT 소재 뭐 요런 건데 여기에서 계속 돌려치기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IT들이 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바이 시그널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을 때쯤 뭐 20일 이때 바이 시그널이 좀 몇 개 나왔다. 그래서 나온 게 코스피 소형주 좀 나왔었네요. 네, 보면 여기 이런 것들 요 건설업 나왔다. 건설업은 뭐 막 오르진 못했어요. 이렇게 나왔다. 바이오 나왔다. 그래서 건설 바이오 바닥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들어보시면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 시장에 있기 때문에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애매하다.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바닥은 맞는데 꼭지는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요 정도에서 바닥은 맞는데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 나는 내 주식은 오른 게 없는데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어려운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게 퀀트 RSI 모델까지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는 이제 제가 막 갔다 온 자료들을 뭐 풀로 오픈하진 않고 이제 개별 종목단에 관련해서 뭐 제가 최근에 에코를 갔다 왔는데 바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같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분도 물론 제가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이제 쓸 수 있는 애널리스트의 공식적인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 6년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10년을 하고 뭐 다른 이제 회사 퇴사하고 난 뭐 리서치를 창업한 거 3년까지 합치면 뭐 19년이죠 경력은.
19년의 경력을 가지고 보는 뷰, 요거는 좀 다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고 나 이 업종을 이해하는데 리서치 비용을 쓰는 게 이제 유료 리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목을 찍어주고 이거 사세요 파세요 하는 거는 무료 채널에도 되게 많아요. 예, 그거 봐도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펀더멘탈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거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제가 주식을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다면, 하지만 일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를 내가 다 미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미팅한 노트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판단하고 다른 리포트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작성하자.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어떤 요약된 핵심 포인트 위주로 하자. 뭐 가타부타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결론을 내자. 뭐 이런 게 이제 데니의 탐방 노트입니다. 그래서 앱에서 구독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뭐 유튜브는 뭐 구독자 수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회사의 홍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매주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